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왕구는 울컥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신부는 조갯국 잘 끓이는 여자도 아니고 잘 웃는 여자도 아니며 그저 자신을 좋아해주는 여자라는 것을. 후엔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김미월 지음. 도망가지 않아요. 왕구는 국내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조카 돌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뷔페 오찬이 조금 전에 시작되었고 내빈 선물 추첨 순서도 아직 남아있었지만 서둘러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의 저녁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곧 출발하는 상행선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정류장은 비어 있었다. 시골이라 그런지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왕구는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물어볼 만한 이가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한 사내가 정류장 뒷벽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왕구는 사내가 일을 끝내면 말을 걸 요량으로 그를 계속 지켜보았다. 마침내 현수막이 좌우로 팽팽하게 펼쳐졌다. 도망가지 않아요. 뭐가? 왕구는 현수막의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아래 조그만 글씨로 베스트 어쩌고 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박혀 있었지만 하필 그 앞에서 꾸물거리는 사내의 몸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 명함 한 장 드릴까요? 에? 어느 틈엔가 사내가 왕구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기습적인 질문에 왕구는 현수막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괜히 먼 산을 바라보다가 지금 몇 시지? 하고 혼잣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웬걸. 시간 말고도 그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오늘 약속에 못 나가게 되었어요. 방금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그러했다. 보름 전 소개팅을 한 후 오늘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인데 여자는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자는 말도 없었다. 왕구는 고개를 들었다. 서너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사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노끈과 목장갑과 가위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약속이 취소되었으니 이제는 쫓기듯 기차 타러 갈 필요도 없겠다. 그렇다고 돌잔치 장소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멋쩍은 노릇이겠다. 마음이 느긋해진 왕구는 저도 모르게 용기를 냈다. 저기 저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사내가 동작을 멈췄다. 그가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나자 현수막 하단에 인쇄된 문구가 온전히 드러났다. 베스트 국제결혼중개소. 왕구는 올해로 42살이 되었다. 물론 생물학적 나이가 그렇다는 것이고 관상학적 나이는 52쯤 되어 보였다. 새치 유전 탓에 머리는 벌써 반백이요. 축 처진 눈꼬리 밑으로는 굵은 주름 잔주름이 사이좋게 자글자글한 데다 전체적으로 몸은 말랐는데 아랫배와 엉덩이만 지나치게 비대하여 어떤 바지를 입어도 당근처럼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체형을 가진 탓이었다. 매일 오후 1시에 그는 보습학원으로 출근했다. 퇴근 시간은 대개 밤 10시였다. 학원에서 나오면 근처 기사식당에서 밤참을 먹었다. 그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그때였다. 줄곧 제육덮밥을 택했고 생선구이도 즐겨 먹었지만 왕구가 그 식당에서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솥에 가득 들어있어 손님 스스로 떠먹게 되어 있는 조개국이었다. 그는 국 한 그릇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 항상 두세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종업원과 매번 같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월식 손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왕구는 그들이 이토록 번번이 같은 질문을 해대면서 정작 월식을 권하지는 않는 것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한번 엉뚱한 이에게 권유를 받은 적은 있었다. 학원 상담실장이 우연히 왕구가 그 식당을 애용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월식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던 것이다. 한 달분 식권을 한꺼번에 사면 소액이나마 할인받을 수 있기는 했다. 계산대 앞에서의 성가신 문답도 더는 없을 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키지가 않았다. 꼬집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월식 손님으로 식권을 내고 밥을 먹으면 똑같이 내 돈 내고 먹는 것인데도 마치 출석 체크를 하는 것처럼 어딘가 위축되는 기분일 것 같다고나 할까? 그러면 식욕도 떨어질 테고 그 시원하고 칼칼한 조개국 맛도 반감될 게 뻔했다. 어허, 안 될 일이지 하고 그는 속으로 도리질을 했다. 식당에서 집으로 오면 시간이 자정에 가깝게 마련이었다. 그러면 컴퓨터로 영화를 한 편 보면서 맥주를 마셨다. 새벽 3시쯤 침대에 누웠고 이튿날 오전 11시쯤 일어났다. 대충 씻고 아침 겸 점심을 대충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웹서빙을 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보습학원으로 출근했다. 말하자면 단조로운 삶이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의 판으로 찍어낸 판화처럼 똑같은 무늬로 펼쳐지는 그의 일상에서 그나마 다채롭게 바뀌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보는 영화의 제목 정도일까? 어쨌든 단조롭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므로 왕구는 제 삶에 불만이 없었다. 불만이 있는 것은 그의 가족이었다. 이미 칠순을 넘긴 고향집의 부모는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객지에서 홀로 사는 장남을 걱정하는 한편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근데 너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어요? 너도 남들처럼 결혼할 색시 좀 데려와 봐라.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기승전 결혼, 매사가 이런 식이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었다. 하나 있는 아우도 마찬가지였다. 왕구보다 4살 아래인 그는 이태 전에 결혼하여 처가가 있는 소읍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당시 모자라던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준 이가 누구인지 그새 있기라도 한 것처럼 툭하면 왕구에게 신혼집부터 장만하라는 둥, 집 있고 결혼 있지 결혼 있고 집 있는 게 아니라는 둥, 머리털 없는 놈은 해도 돈 없는 놈은 못하는 게 결혼이라는 등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서푼짜리도 못 되는 사설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왕구라고 지난 몇 년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주말마다 부모가 마련해준 맞선 자리에도 나갔고 학원 동료나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여자와도 만나보았다. 그러나 열애열 모두 평소보다 더 가벼워진 주머니와 더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쓸쓸히 귀가했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기껏 한다는 생각이 오늘이 평일이었다면 최소한 퇴근 후 조개국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따위였으니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여자들은 혼자 앉은 왕구를 발견하고도 설마 저 남자는 아니겠지 하는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결국 현실을 깨닫고 갑자기 부쩍 늙어버린 얼굴로 그에게 다가오고는 했다. 시작이 그러한 만남에 반전 같은 것은 없었다. 신혼집은, 연봉은, 장남이면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살 것인지 돌려묻든 바로 묻든 맞선 상대가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같았다. 그의 대답이 끝나면 제까닥 일어나는 것도 그랬다. 질문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대뜸 선약이 생겼다며 일어나는 여자도 있긴 했다. 선약이 어떻게 뒤늦게 생길 수 있는지 의아했지만 왕구는 허허 웃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여자에게
용기를 내어 애프터 신청을 했다가 난데없이 스토커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도 왕구는 허허 웃고 말았던가. 하기야 그것이 바로 왕구의 생존법이었다.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남들이 속없다고 나무라도 허허 그 허허 정신이 일종의 보호색이 되어 남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기실 왕구의 속도 편하지는 않았다. 잘못도 없이 내내 벌을 받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할까.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여태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그로 인해 자신이 늙은 부모에게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쓰라렸다. 직장에서도 익명의 세계 도처에서도 은연중 자신을 뭔가 하자 있는 이로 간주하는 것 같다는 자격지심이 더 뼈아팠다. 애물단지라니, 하자라니. 그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에게 들은 인생 최초의 칭찬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반에서 국민교육헌장을 가장 빨리 암기한 학생으로 뽑힌 직후였다. 왕구는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한 아주 훌륭한 학생이구나. 선생의 그 한마디는 어린 왕구의 귀에 여러 가지 문장으로 변주되어 들어왔다. 왕구는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되겠구나. 왕구는 장차 조국을 이끌 거룩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왕구는 이 암흑의 시대에 횃불과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것 같았다. 왕구는 어쩌면 자신이 알에서 태어났거나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크면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민족의 중흥을 위해 제 한 몸 바쳐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현재 불혹을 넘긴 그는 어떠한가? 민족 중흥은커녕 저 하나 대를 잇지도 못하는 처지 아닌가? 부모의 닥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왕구는 더욱 치열하게 소개팅에 임했다. 하지만 상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할 때마다 실은 정답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슨 답이든 써서 낼 수밖에 없는 열등생처럼 참담함을 느꼈다. 어쩌면 평생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뇌리에 또아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체념으로 변해갈 무렵 마침 아우에게서 아이 돌잔치를 한다는 기별이 온 것이었다. 도망가지 않는 베트남 신부를 찾는 일은 그렇게 뜻하지 않게 시작되었다. 초행인데도 입국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노이 공항이 원체 협소하기도 했거니와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입국장이었다. 김왕군님. 그는 환영인파 속에서 용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찾아냈다. 살집 좋은 중년 여자가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한국인은 아니었다. 여자와 그의 눈이 마주쳤다. 김왕구님인가요? 한국어 발음이며 어조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통역사인 듯 했다. 왕구는 여자를 따라 공항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베트남 현지인 운전사 외에 젊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한국인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악수를 청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신을 황가라고 소개한 남자는 왕구와 같은 고객으로 자신도 왕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다. 이는 곧 귀국할 때도 둘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얘기라며 황은 청하지도 않은 설명을 곁들였다. 공항에서 결혼중개소 지부가 있는 하이퐁시까지는 차로 2~3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왕구는 간밤에 잠을 설친 터라 눈을 좀 붙이고 싶었으나 황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이퐁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 도시로
요즘 한국 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는다. 조만간 한국의 경인고속도로 격인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다. 몇 년 후 신항만이 완공되고 국제공항 증축도 끝나면 육상에서 해상에 항공까지 최초의 교통유지로서 들어서 나쁠 것 없는 정보들이었으나 흡사 결혼이 아니라 사업을 하러 온 것처럼 황의 하이퐁 브리핑은 끝이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야 몇 번 오다 보니까 자연히 알게 되었죠. 사업자 올 일이 잦은가 보다 했는데 황은 은행원이라고 했다. 나이도 겨우 38살이었다. 왕구는 그에게 아직 젊고 직업도 좋은데 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려는지 물으려다가 역으로 자신은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보잘것없으니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황이 씩 웃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여기 애들 보다가 한국 여자 보니까 결혼 못하겠더라고요. 왕구는 그건 또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으나 잠자코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통역사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캥겼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쯤이었다. 민가는 고사하고 가등도 없는 횡댕그렁한 거리에 5층짜리 건물 한 채가 신이 싸놓은 똥처럼 덩그마니 서 있었다. 말이 거창해 국제결혼 중개소 베트남 지부지,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건물은 싸구려 모텔과 다름없어 보였다. 왕구는 5층의 방을 배정받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띄엄띄엄 붙어있던 조그만 도마뱀 서너 마리가 인기척에 놀랐는지 일제히 제 좌표를 수정했다. 실내 구조도 영락없는 싸구려 모텔이었다. 낡은 침대와 낡은 에어컨과 낡은 냉장고며 텔레비전이 구비된 방에 이어 낡은 세면대와 좌변기가 있는 욕실을 둘러보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아져서 왕구는 허허 웃었다. 식당은 건물 1층에 있었다. 식당이라기보다 가정집 주방처럼 싱크대와 냉장고와 원형 식탁이 갖춰진 작은 방이었다. 반바지에 흰 메리아스만 걸친 대머리 노인이 황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왕구를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이 결혼중개소의 사장이었다. 완구, 황, 그들과 한 차를 타고 온 통역사와 운전사, 그리고 사장 노인까지 모두 5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갈비찜과 된장국과 김치와 두부조림과 계란말이가 눈에 띄었다. 문자 그대로 한국 밥상이었다. 사장이 황과 왕구에게 차가운 생맥주를 권했다. 그것 또한 라벨을 떼어낸 갈색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이 딱 한국 치킨집에서 생맥주 배달시키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새였다. 황과 사장은 최근 베트남의 물가와 국제결혼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뉴도 한식이요. 귀에 들리는 언어도 죄 한국말이니 왕구는 자신이 지금 낯선 나라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된장국을 훌훌 마시는데 사장이 갑자기 물었다. 미스터 김은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요? 왜 그런 대답이 튀어나왔을까? 조개국 잘 끓이는 여자요. 이곳에 머물 4박 5일 내내 그 좋아하는 조개국을 먹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불현듯 안타까웠던 것일까? 사장은 껄껄 웃었다. 이 사람 참 욕심이 없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베트남 여자라면 누구나 해산물 요리에 능하지만 이곳 조개탕은 생강이며 고수를 넣어서 맛이 영 다르니 요리야 한국 데려가서 가르치면 된다 생각하고 다른 것을 눈여겨보라고 했다. 다른 거요? 이를테면 결혼해도 살이 안 찔 여자를 골라야지. 몸매 보면 딱 알거든. 사장이 두 손을 허공에 올리더니 여자 몸의 굴곡을 그려 보이는 신용을 했다.
옆에서 황이 끼어들었다. 보니까 몸매는 다 좋던데 일단 얼굴이 예뻐야죠. 그렇지. 그런데 예쁜 것보다도 여자는 잘 웃어야 돼요. 남자가 저녁까지 일하고 왔는데 색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겨봐. 피로가 그냥 싹 풀리지. 정말 상상만 해도 그러네요. 황이 사장의 연륜에서 우러나온 삶의 지혜와 통찰에 감복했다는 듯 무릎을 쳤다. 사장이 건배를 제안했다. 식탁 위에서 잔을 들지 않는 손이 둘 있는 것을 보고 왕군은 그제야 운전사와 통역사가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벼랑간 극심한 갈증이 몰려와 그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알람이 울렸다. 겨우 새벽 6시였다. 왕군은 노독이 가시지 않아 마디마디가 쑤시는 몸으로 샤워기 아래 섰다. 군 제대 후 이렇게 일찍 일어나 보기는 처음이라 과연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다. 이제 아침을 먹고 나면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터였다. 그가 처음 결혼중개소를 방문했을 때 받은 안내책자에는 4박 5일에 걸친 일륜지 대사의 전 과정이 딱 5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일째 출국한다. 2일째 맞선을 보고 신부를 정한다. 3일째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간다. 4일째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5일째 귀국한다. 허허 웃음이 아니라 탄식이 나왔던가. 총각이 유부남으로 변신하는데 닷새면 된다니. 대학교 4년의 전공과정을 일주일 안에 마치고 학위를 받는 시기랄까. 아니면 곰이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버틴 지 한나절 만에 인간이 되는 시기랄까. 세상 모든 일이 이렇듯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인류는 현재의 역사를 기백 번은 더 반복했으리라. 아니,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왕군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당시 그는 중개소의 직원 사내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다. 가능하다 마다요. 신혼여행을 생략하면 나흘만 해도 되지요. 만약 하루 사이에 신부감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어따 사장님, 양어장에 물고기 없을까 봐 걱정이세요? 그래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신부감 찾을 때까지 아가씨 무제한으로 공급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결혼식을 하려면 제가 준비해 갈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신혼여행도 준비해 가야 할 게 있을 텐데요. 저희가 다 준비한다니까요. 그래도 그게 사장님, 예? 사장님은 첫눈에 딱 꽂히는 아가씨를 찾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사내는 자사 회원으로 등록된 베트남 처녀들은 전원 23세 이하로 하나같이 예쁘고 착하고 순종적이라고 했다. 특히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결혼 후 남편 등쳐먹고 가출하는 년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왕군은 저더러 사장님이라면서 곧 사모님 되실 분들을 싸잡아 양어장 물고기니 무제한 공급이니 도망가지 않는다느니 해대는 사내의 화법이 다소 언짢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잘 해보자. 거울 앞에서 왕군은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일정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통역사가 왕과 황을 2층 응접실로 안내했다. 널따란 실내 한가운데 합판 칸막이를 세워 공간을 2개로 구분해 놓은 것이었다. 왕군은 오른쪽 칸으로 들어갔다. 회색 소파가 직사각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마주 놓여 있었다. 왕구가 먼저 앉고 통역사가 그와 엉덩이 하나만큼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았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저한테 번호를 얘기해요. 에, 번호가 있어요. 왼쪽부터 1번이에요. 사전 설명이라고는 그게 다였다. 곧이어 베트남 처녀들이
5인 1조로 들어와 왕구 맞은편에 앉았다. 소파가 비좁아 마지막 한 명은 팔걸이에 걸터 앉아야 했다. 다들 어리고 예쁘고 날씬했으며 아무 말 없이 배시시 웃었다. 그녀들이 퇴장하자 다른 5인 1조가 왕구 앞에 앉았다. 모두 예쁘고 날씬하고 어렸으며 아무 말 없이 웃다가 나갔다. 또 다른 5인이 들어왔다. 역시 날씬하고 어리고 예뻤으며 내내 웃기만 했다. 그럼 왕구는 어떠했는가? 웃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30명인지 40명인지를 줄줄이 내보냈다. 통역사가 한숨을 쉬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사실 왕구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1번이 괜찮다 싶으면 2번도 괜찮고 3번은 더 괜찮았으며 4번은 3번과 비슷한 것 같은데 5번은 또 4번과 비슷해 보이는 시기였다. 혹시 자신이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오지선다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까 싶기도 했다. 자꾸 진땀이 났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찬물 세수라도 할 생각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는데 건물 뒤쪽이 어째 소란스러웠다.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민 왕구는 기겁을 했다. 뒷마당 가득 베트남 처녀들이 오열종대로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자가 중대장이라도 되는 양 허리춤에 양손을 얹은 자세로 처녀들 앞에서 무어라 호령을 했다. 그렇게 뒷마당에서 대기하다가 위에서 신호가 오면 차례대로 5명씩 올려보내는 모양이었다. 선글라스 여자가 일종의 처녀 공급 알선 책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새로운 처녀들이 속속 도착하여 대열의 맨 뒤에 줄 맞춰 섰다. 왕구는 적의 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한 정찰병처럼 긴장한 채 살그머니 돌아섰다. 찬물 세수 같은 건 이미 할 필요가 없었다. 사장이 응접실 입구에서 뒷짐을 지고 서성이다가 왕구를 보더니 따라오라고 했다. 미스터 황이 벌써 후보들을 추려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었다. 보고 배우라는 뜻일 터. 아무래도 통역사가 사장에게 뭔가 귀뜸을 한 듯 했다. 황 앞에는 3명의 처녀가 앉아 있었다. 첫인상만 보는 대규모 예선을 통과하여 인터뷰 관문이 있는 대망의 본선에 진출한 이들이었다. 남의 일이라서인지 왕구도 이번에는 차분하게 상황을 관망할 수 있었다. 황이 질문했다. 몇 살이에요? 영어 할 줄 알아요? 직업이 뭐예요? 통역을 거친 처녀들의 대답은 비슷비슷했다. 나이는 20에서 22이고 영어는 전혀 못하며 직업은 원래 없거나 현재 없었다. 그중 한 처녀가 영어를 조금 한다고 말을 바꿨다. 황이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했다. I love you. 황이 웃음을 터뜨렸다. 왕구도 웃고 모두 웃었다. 이로써 판세는 그 처녀에게 기우는가 싶었다. 그런데 황이 그녀에게 뜬금없이 입을 벌려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왕구가 영문을 몰라 끔뻑거리는데 정작 처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입을 벌렸다. 황이 한 손으로 그녀의 턱을 잡고 이쪽 저쪽 돌려가며 입속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치과에 돈 갖다 바칠 일은 없겠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처녀는 황이 자신의 몸매를 잘 볼 수 있도록 제자리에 서서 한 바퀴 돌았다. 구두를 벗어 맨발을 보여주고 손가락은 물론 손톱 모양도 검사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황은 여전히 뭔가 미진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이퐁 시내는 결혼중개소가 위치한 시 외곽과 딴판으로 시끄럽고 번잡했다. 도로는 오토바이로 가득했고 차들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댔으며 보행자들은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제멋대로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었다.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달리는 승합차 뒷좌석에서 왕구는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생 혼자 살게 되리라 낙담했던 자신이 지금 결혼식을 올리러 가고 있다니, 그것도 월요일 한낮에 낯선 나라에서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이 옆자리를 돌아보았다. 거기 정말로 베트남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이 깨끗한 피부와 천진한 눈빛, 선이 고운 목과 가녀린 체구, 활용 점정으로 긴 생머리까지 외모마저 마음에 쏙 드는 그녀가 곧 그의 아내가 될 여자였다. 이름 후엔, 나이 19, 직업은 화장품 통신 판매원,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남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었다. 그러나 왕구에게 그런 정보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제 맞선 자리에서 그는 물었다. 저희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상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붉히면서도 후에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왕구는 울컥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던 신부는 조개국 잘 끓이는 여자도 아니고 사장 말 맞다나 잘 웃는 여자도 아니며 그저 자신을 좋아해주는 여자라는 것을 후엔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평생 같은 편이 되어줄 것 같았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부모와 아우도 두 손 들어 그녀를 환영해 줄 것이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혼식은 기념사진 촬영부터 피로연까지 1시간 만에 다 끝났다. 주례도 없고 양가 부모 인사도 없고 부케 던지는 순서도 없었지만 왕구도 정신이 없어 그것들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신부가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지조차 눈여겨볼 겨를이 없었다. 다만 그는 30명쯤 되는 하객 가운데 베트남 처녀 중대 앞에서 호령을 하던 선글라스 여자가 있던 것만은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다. 하객들이 지역유지 대하듯 그 여자에게 굽실거리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들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여자의 휴대폰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아이폰 6 플러스였기 때문이다. 신혼여행에도 통역사가 동행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도 결혼 후에는 국경이, 구체적으로는 언어 문제가 존재하는 탓이었다. 왕구 일행은 한없이 연착되는 하롱베이행 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래도 어제 맞선 이후로 처음 갖는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별명이 뭐예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한국 가면 하고 싶은 일은?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왕구는 후엔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 직후부터 휴대폰을 끼고 살다시피 했다.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잽싸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그녀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다시 휴대폰 벨이 울렸다. 결혼하니까 좋아요? 머쓱해진 왕구를 구해준 것은 통역사였다. 예? 예, 다 통역사님 덕분입니다. 안 그래도 왕구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후엔의 부모 앞에서 동네 보습학원 비정규직 강사에 불과한 그를 한국 명문사학의 정교사쯤 되는 듯 포장해 준 것도 그렇고 그의 연봉을 반올림도 아닌 올림으로 4천만 원까지 과장해 준 것도 그랬다. 처음에는 사기를 친 것 같아 찜찜했지만 고지고대로 말했다가 만에 하나 후회를 얻지 못했으면 어쩌나 상상하면 아찔했다. 아 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후엔의 부모가 한국에서 딸에게 카페를 차려줄 수 있느냐 물었을 때였다. 왕구는 머릿속으로 카페 개업에 필요한 초기 자본과 자신의 재정 상태와 한국말에 서툰 베트남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성공 확률 등을 재본 후 당장은 어려워도
차려주도록 노력하겠노라 답했다. 그러나 통역사에 의해 옮겨진 말은 원본과 전혀 다르게 둔갑해 있었다. 당연하죠. 카페쯤이야 당장 차려주겠습니다. 왕구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고는 아연 실색했다. 직업이나 연봉을 부풀려 말한 것과 달리 그것은 약속의 문제가 아닌가. 약속은 무슨. 통역사가 코웃음을 쳤다. 저 아가씨 한국 들어가면 일단 임신부터 시켜요. 애 셋쯤 낳아봐. 카페 같은 소리는 쏙 들어가지. 왕구는 그녀의 한국말을 누가 알아듣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흠칫했다. 후에는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었다. 뭔가 하소연할 것이 떠올랐다는 듯 통역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30년 전에 그렇게 속았어요. 우리 아저씨가 나 한국 가면 백화점 취직시켜준다 했거든.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애 셋 낳기 전엔 집 밖에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나 했더니 그녀도 까마득한 옛날에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었다. 말하자면 한국 베트남 간 국제결혼의 선구자여 후엔의 대선배인 셈이었다. 우리 아저씨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베트남에다 결혼중개소 차려서 마누라한테 통역시키고 회원 관리시키고 운전도 시키고 사장님 소리는 자기가 듣고. 아, 그럼 남편 되시는 분이 혹시. 예의 그 대머리 사장 노인이 바로 통역사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왕구가 보기에도 사장은 하는 일이 없었다. 노상 메리아스 차림으로 식탁의 상석에 앉아 부채질을 하거나 그날의 음식을 품평하는 것이 일과였다. 왕구는 그런 남편은 되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아내를 애지중지하며 고되고 험한 일은 자신이 도맡아 할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자신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해 주리라. 그의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졌다. 저만치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하롱시의 5성급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왕구 부부의 방은 최고층에다 바다 전망이라 발코니에 서면 하롱베이 야경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야경이고 자시고 왕구는 안절부절 못했다. 신부와 단둘이 있게 되면 곧 달콤하고 농밀한 밤이 펼쳐지리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달콤하고도 농밀한 밤이란 자동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가 수동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었다. 후에는 창가를 등지고 선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도 어색해서 그러는 것 같았다. 문득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능수능란하던 황이 떠올랐다. 아까 통역사에게 듣기로 그는 왕구보다 하루 늦은 오늘에야 신부감을 정하는 바람에 내일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은 생략한다고 했다. 어제 자신이 그랬듯 황도 오늘 신부집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신부에게 원피스와 핸드백과 구두와 액세서리 등을 사주러 돌아다녔겠구나 생각하니 동지애가 느껴지면서 웃음이 나왔다. 후엔이 왕구에게 무슨 말인가 건넨 것은 그때였다. 피곤하다는 말일까? 빨리 자자는 뜻일까? 왕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수화기를 들자 후엔이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먼저 샤워하겠다는 뜻이었는지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욕실로 들어갔다. 의사소통 문제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왕구는 캐리어에서 베트남어 기초회화책을 꺼냈다.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던 그가 눈을 크게 떴다. 옳거니 신혼 첫날 밤에 필요한 것은 말보다 몸이지만 그래도 신부의 모국어로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면 그녀가 얼마나 감동하겠는가. 안예우엠, 안예우엠. 기왕이면 예쁘다는 말도 해주고 싶었다. 엠뎁과, 엠뎁과, 엠뎁과.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잽싸게 책을 숨겼다. 이제 왕구가 샤워할 차례였다. 보디 클렌저 거품을 물로 씻어내면서도 그는 계속 두 베트남어 문장을 번갈아 읊조렸다.
안예우 엠뎁궈 안예우. 후에는 침대 머리맡 조명을 켜놓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신부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이 처녀가 아니라 소녀였다. 어쩐지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건 그가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다. 왕구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조명을 껐다. 배가 또 연착되었다. 왕구는 선착장 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오늘은 말할 기운도 없지만 딱히 말을 할 사람도 없었다. 통역사마저 줄곧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성이 너무 높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흘끔거렸다. 하, 그거 참 성깔머리하고는. 통화를 끝낸 통역사가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왕구는 그녀의 한국어가 대단히 유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통역사는 더욱 인상을 쓰며 고함을 쳤다. 세상에, 무슨 신부가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이혼을 해? 왕구도 후엔이 그럴 줄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롱베이를 구경하면서도 고급 요리집에서 다금바리회를 먹으면서도 오로지 휴대폰만 붙잡고 있기에 남편으로서 한마디 한 것뿐이었다. 심하게 다그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하물며 밥도 아닌 값비싼 회를 먹는 도중 잔소리를 들은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일까? 후에는 그를 향해 눈을 있는 대로 짓뜨더니 제 나라 말로 무어라 다다다 쏘아붙였다. 그러고 나서 호련히 요리집을 나가버렸다. 금방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그 길로 배를 타고 하이퐁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이혼 의사는 통역사에게 전화로 밝혔다고 했다. 왕구는 결혼 하루 만에 이혼당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긴 자신이 하루 전에 결혼했다는 것도 실감나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배가 출발했다. 통역사는 분노로 길길이 뛰던 선착장에서와 달리 배 안에서는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흔들다가 한숨 쉬기를 반복하던 그녀가 퍼뜩 짚히는 게 있다는 듯 정색을 하더니 왕구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왕구도 정색을 했다. 통역사가 뭔가 원색적인 오해를 하나 싶었던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니? 정말입니다. 그냥 잤어요. 통역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곧 아 하고 장탄식을 했다. 이제는 나머지 절반의 넋도 다 빠져나간 얼굴이 되었다. 그러니 꼴이 났지. 왜 그랬어요? 첫날 밤인데 왜? 그녀는 왕구를 나무랐다. 첫날 밤 거사도 안 치렀으니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느냐며 그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었다.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럼 잠든 신부를 깨워서라도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는 것인가? 신부가 푹 자도록 배려해 준 게 어떻게 잘못이란 말인가? 어쨌든 왕구는 후엔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의 해명은 화장품 통신 판매원으로서 고객들과 AS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화장품에 무슨 애프터 서비스가 있다는 건지 미심쩍었지만 그는 믿고 싶었다. 그녀와 화해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부부였다. 하객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통역사가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며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어떻게든 후엔을 설득해보겠다는 뜻이었다. 마침내 결혼중개소 건물 앞에 당도했다. 왕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황이었다. 방금 예식장에서 돌아왔는지 아직 턱시도 차림으로 마당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승합차에서 내리는 왕구를 보고 황이 담배를 구둣발로 비벼 껐다. 신부는요? 왕구가 먼저 물었다. 황이 입을 여는 찰나 건물 안에서 아우자이를 입은 신부가 걸어 나왔다. 팔다리가 길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미인이었다. 왕구는 황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말했다. 신부에게도
베트남 말로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것이 어젯밤 끝내 발화하지 못한 안 예우 엠뎁과 두 문장밖에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마당 구석에서 심각한 얼굴로 통화하는 통역사가 보였다. 신부는요? 이번에는 황이 물었다. 도망갔다고 해야 하나 어쩌나 왕구가 주저하는데 통역사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직 전화를 끊지 않았는지 그녀는 이쪽 소리가 저쪽 통화 상대에게 들리지 않도록 휴대폰의 마이크 부분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아이폰을 사달라는데요? 에? 통역사는 황이 듣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다. 그거랑 설화수 풀세트를 사주면 이혼 안 하겠대요. 왕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윽고 허허 웃었다. 황은 더 크게 웃었다. 황의 신부가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 웃었다. 왕구가 속으로 아이폰 가격이 얼마쯤 할까? 설화수 풀세트라는 건 또 얼마나 하나 생각할 때였다.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황이 웃음기 싹 거친 얼굴로 왕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 아, 예. 형님, 잊어버리세요. 더 괜찮은 애들 쎄고 쎄어요. 황도 통역사가 듣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다. 여기 맡긴 돈 어디 안 가니까 그냥 한 타임 더 뛰세요. 예? 황의 말인즉슨 이곳 중개소에 미리 지불한 결혼 성사금은 한 번 실패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 다시 오란다. 실은 자신도 이게 세 번째란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때려치웠다고. 올 때마다 아가씨들이 더 어려지고 예뻐져서 항공권 값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끝에 황은 보일 듯 말 듯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이 꼭 내년에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왕구는 저도 모르게 황의 신부 눈치를 살폈다. 여행이다 생각하고 다시 오세요,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결혼이었다.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였다. 물론 더 어리고 예쁜 반려자를 만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 이곳에 다시 오고 싶지는 않았다. 결혼식을 또 하고 신혼여행을 또 갈 수는 없었다. 황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아이폰 미친 그게 얼만데. 하긴 꼭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아이폰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신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었다. 문제는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녀가 대놓고 물질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여자를 과연 평생의 반려자로 맞을 수 있을까? 통역사는 그들의 대화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자 휴대폰에 대고 짧고 빠르게 무슨 말인가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해야겠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황의 신부가 황에게 뭐라 귓속말을 했다. 황이 웃으면서 오른팔로 신부의 허리를 감았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황은 신부와 함께 자리를 뜨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제 결혼중개소 앞마당에는 완구 혼자 남았다. 그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다. 부모에게는, 아우에게는 대체 뭐라고 할 것인가. 사정을 듣고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수업을 빼준 학원장은 또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게 실패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 베트남 처녀에게도 거절할 권리가 있었단 말인가.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에 따르면 첫날 밤을 보낸 후 신랑이 파혼하고자 하면 위약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쪽이 신부일 때는 아무 징벌이나
제재가 없었다. 그런 조항 자체가 없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도 부당했다. 더구나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첫날 밤을 치르지도 않았다. 문득 어젯밤 그냥 후엔을 깨울 걸 그랬나 싶었다. 그랬으면 그나마 덜 억울했을 것이다. 결국 통역사 말이 맞았다. 깨우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귀국해야 할까? 그래서 황해 말대로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후엔을 어르고 달래서 이혼만은 막아야 할까? 어느 쪽도 내키지 않았다. 다 그만두고 싶었다. 초점 잃은 앙구의 눈이 무심히 마당 이곳저곳을 훑었다. 출입문 옆 담벼락에 부착된 현수막이 새삼 눈에 띄었다. 문구가 베트남어로 인쇄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도망가지 않아요는 분명히 아닐 터였다. 그러자 갑자기 궁금해졌다. 베트남 처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는 어떤 것일까? 도망가면 안 돼요도 아닐 테고 도망갈 필요 없어요도 아닐 거고. 아, 순간 왕구의 머릿속에 조명이 반짝 켜졌다. 그렇다.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 현수막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문구와 달리 신부가 도망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신랑에게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나? 계약 당시 구두로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이번만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노총각 왕구의 결혼을 향한 눈물겨운 분투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